제가 이번에 발표할 부분은 그 게준타이틀리 아스펙트라고 그 건강적인 측면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게 주제거든요. 이건 이제 본문 14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이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발터 휴겐 더블러라는 사람이 그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51년생이고 의학을 공부하셨어요. 의사분인데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가정의학과 교수라서 어떤 피부, 눈, 점막, 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여기 건축 설계에서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서두로 건축의 공간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어,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2000년에 WHO 유럽이 건강할 권리라는 요구를 그 건강한 권리를 그 거기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이런 건강한 권리라는 게 되게 음, 공식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되게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 226이 사용자에게 건강 유지를 되게 사용자에게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는 쾌적한 항공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 외기랑 내기의 차이점과 그 이 실내 공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건강한 실내 공기는 건물 외부에서 뽑아낸 그런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과 벽이 그냥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기랑 내기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사분이 말하는 실내 공간의 정의는 인앤루프트라고 하죠. 그 물리학적 개념에서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내 공기 에어로졸은 기체, 그러니까 가스랑 수증기, 그리고 공기 중 부유물질. 이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될 수도 있고 미생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실내 공기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 공기의 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질병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이 습도와 미생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1,500리터의 공기를 흡입하고 이게 사실 보면 하루에 18kg 정도의 공기양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먹는 그 고형의 식품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마시는 공기의 대부분을 우리가 그 하루에 90% 이상 시간을 보내는 실내에서 섭취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 실내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기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지어진 현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밀폐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환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기의 질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현대 건축 트렌드들과 이륙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트바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오늘날에는 그 건축 물리학이랑 설비들의 발전으로 어떠한 건물의 손상이나 문제 없이 높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건축 산업들이 이제 각종 규제를 맞아서 실제로 마시브 바우에서 경량 건축으로 그러니까 라이트 바우 쪽으로 바뀌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과 속도가 이제 건물의 벽이나 천장에 충분히 저장이 되지 못하고 잉여가 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니까 사실 이러한 낭비되는 에너지를 붙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난방 에너지나 그 가습이 필요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인,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와 226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을 위해서 건물을 밀폐하고, 또 이제 실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기구나 루버, 창문 등을 이제 열어놓는 등으로 실내 환경 조건을 조절 및 제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패시브 하우스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그 시스템이나 환경 제어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건물 226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밀폐되지가 않았고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건축 자재를 선택을 하고 매스 균형을 유지를 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내기 질이 조절 및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건물 226에서 쾌적한 실내 공기 조성이 가능한 이유는 어, 그 실제 이 내부 온도와 습도가 최적의 범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이처럼 그 건축가가 이제 건물 내부를 그 이름처럼 22도에서 26도 사이 안락한 환경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22도에서 26도가 습도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온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안락한 생활 환경이 더 중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습도 부분까지는 완벽히 고려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내 환경에서 40도에서 45도의 습도는 항상 맞추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226이 이런 1차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건물 매스에서 나오는 열과 습기로 자연스럽게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데우거나 가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경화님이 얘기하셨던 천장의 그 콘크리트 슬라브와 벽, 그 벽돌벽의 추결 용량이 공기보다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여기서 얘기하는데 콘크리트 천장의 열 저장 용량은 공기의 100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6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이러한 굴뚝 환기구, 배기팬, 열 보조 장치 없이 자연 환기만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건물의 실내 공기 습도가 그 겨울철 영하의 날씨와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4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콘크리트와 벽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 매스, 이런 마시브 바우가 열 용량뿐만 아니라 수분 흡수 능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앞에서도 서술했지만은 저수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양과 물과 열이 그 재료의 이 기공에 저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 이런 흡수와 방출을 반복하면서 내부 습도와 온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복잡한 설비 없이도 냉난방이 가능하고 환기적인 측면에서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덕트 이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 있는 사파를 따온 건데요. 흰개미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 건물 226이 자연의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추상화된 이러한 흰개미 집 같은 좋은 디자인이 하이테크 기술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기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 루디스라는 분이 그 취리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공조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술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건축학적으로 뭔가를 저희가 배울 수 있다는 느낌보다 그분이 단순히 레포트를 쓰듯이 데이터를 그, 아날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쓰는 식으로 저수를 하셔서 그 부분을 그냥 짧게 소개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짧게 이분도 글을 쓰셨는데 처음에 그 밤슐라가 에벌레가 이 226이라는 건물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어떤 엔지니어들과 설비 전문가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도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배적인 의견과 정반대의 시도를 한다고 여긴 얘기를 하는데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건 어쨌든 이런 설비나 시스템으로 건물 내부 환경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 건물이 그와 더불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을 둘러싸는 표면의 온도, 실내 공기 온도와 속도, 습도, 음향, 실내 공기의 질 이러한 여러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꽤나 수치적으로 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방법론도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보면은 뭐 특히 이제 미생물의 농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미생물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에 속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이 건물 226은 다양한 제어 지점의 모든 쾌적도 값이 유럽 실내 사양 기준에 따른 최적의 쾌적도와 높은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14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그리고 2015년 봄 한 차례 동안, 그러니까 총 세 차례죠. 이때 동안 측정된 실내 공간의 박테리아 수는 WHO 지침 어, 안에서 이제 최적의 영역에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계식 환기를 사용한 건물보다 미생물의 수가 두세 배 정도 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결과가 굉장히 놀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2000년에 WHO 유럽이 건강할 권리를 요구한 이래로 건물의 건강적 측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건물의 외기와 내기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기는 기체, 수증기, 부유물질을 포함한 개념이며 특히 이제 습도와 미생물은 인간의 조기 사망과 질병에 중요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90% 이상의 시간을 내부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현대 건물의 대부분이 밀폐형 건물 내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량 건축 그 라이프스파우 트렌드로 인해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어, 되게 건물 질량들이 부족한데 그래서 추결량이 되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226은 마시브 바우였기 때문에 높은 추결량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26은 복잡한 설비나 건축 요소,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굴뚝 환기구 배기팬 이런 보조 장치 없이도 자연적으로 내부 환경이 조절이 된다는 점에서 패시브 하우스보다 지속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와 15년도에 세 차례 공조 전문가의 내기 평가 기준을 통해서 226은 단순히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놀라운 수준의 높은 대기질을 유지한다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